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취업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은 업무를 뜻할 테고요. 자리는 장소를 말하겠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속담도 떠오르는데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어쩌면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 즉 같은 곳에 나란히 서 있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정책 관련 임금 피크제 인터뷰, 어제 포털 사이트에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퇴직금 문제와 관련해 어제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렌트카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이 렌트카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이 렌트카, 안전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이 문제점과 대처 방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에 있는 날입니다. 온라인 쇼핑 관련 주의해야 할 부분들 전해드립니다.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어제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정부의 임금 피크제 권고안 이전에 솔선수범한 이 시행 공공기관들은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임금 피크제, 일자리 마련과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표현해드린 것처럼 누군가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한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렇게 정년이 늘어나면 퇴직금이 더 줄 수 있고 퇴직금이 줄면 사측에 더 유리하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고용노동부는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와 다른 내용이 있다. 이미 현실에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새롭게 설명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윤철민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조영경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 경제센터장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근무 일수와 평균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중에 평균 임금이 가장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년 근속연수를 늘리고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금 총액이 삭감돼서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얘기가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근로자가 퇴직금에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만약 근로자가 제도 도입에 이처럼 동의하지를 못한다면 결국 임금 피크제 도입은 가능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행법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 퇴직금 중간 정산 외에도 기업에서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정 기여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실제로 이 임금이 근로기간이 연장된,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면 사실상 지금 앞서 말한 주장대로 가면은 퇴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통해서 퇴직금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도 DC형, 확정기여형으로 가입 전환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규정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 뭐 사업주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뭐 이런 부분, 이 퇴직금을 마지막 임금 피크 연장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사업장이나 또 근로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법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가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경우에 이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노조가 성립되어 있다든지 만약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이제 별도의 그
임금 피크제 적용과 관련된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임금 피크제 시행 이전에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으로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이렇듯 그 임금 피크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있어서 노사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극단적인 예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가 근로자와 일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약에 취업 규칙을 개정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이 이렇게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경우라면은 그 취업 규칙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네. 예, 예. 자, 반드시 협의와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은 예. 명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당장의 퇴직금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총괄해 봤을 때는 이제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일방적으로 우려하는 부분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좀 규약화하거나 혹은 예. 법 규정을 좀 이렇게 명시해서 만들 계획은 있으신가요? 말씀처럼 그런 그 임금 피크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주장의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뭐 지도를 한다든지 전문가 컨설턴트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데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 적용과 관련된 그 취업 규칙에 네. 어떤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퇴직금 정산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법으로 다 명시하지고 있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업 규칙에 그런 네.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로 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이 사업자와 또 근로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네,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 많은 분들이 조금 뭐 방어적으로밖에 생각하시는 경우가 없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명확하게 규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좀 이 관련돼서 현안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취지가 청년의 일자리도 확대하면서 또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정년을 연장해서 이제 노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장년의 일자리는 느리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느냐라는 회의가 물론 뭐 시행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처럼 임금 피크제가 이제 청년과 장년 이런 상생 고용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한다 할 수 있을 것인데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년분들의 임금만 감소되고 우리가 제도로서 바랬던 고용이 창출이 안 된다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사업주들에게 강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분들이 청년분들 특히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라든지 여건을 마련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제 적용 사업장에서 그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그 청년에 대해서 세대 간 상생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청년을 안 뽑았을 때 뭐 법적으로 뭐 불이익을 가한다 이러기보다는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제도 마련을 우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8일자에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이 상생고용 지원제도 집행률이 0.2%다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지금 제도가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아직 확실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뭐 관련 그 지방에 있는 조직과 합쳐서 또 그리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상생고용 지원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4대 개혁 중에 이 노동개혁 부분도 대통령님께서 나서서까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홍보가 안 돼
있거나 사업 초기여서 삐걱거리는 부분 때문에 예. 이거 퇴직금이 깎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부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로서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예. 어떤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전문가분들이나 내부적으로도 논의 중에 있는데 네. 현행 그 임금의 연공급 체계 하에서 만약에 정년만 지금 연장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네네. 노동시장에서 계속 머무르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 네네. 이로 인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사실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현재의 연공급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네.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네. 아시다시피 직무성과 중심제의 임금 체계 개편은 사실 오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비 부담을 좀 일부 완화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 간 상생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투자로 그리고 정부 지원이 더해져서 네. 장년 고용은 영장하면서 청년과 같은 신규 채용은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 많은 노력들을 기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얼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요. 네, 뭐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네. 기업이 주어진 인건비 내에서 작년의 고용과 청년의 고용을 책임져라라는 것도 기업들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좀 정부의 지원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안전망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예, 드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좀 세대 간의 갈등 문제처럼 비춰지는 게 마치 아버지의 월급을 뺏어서 자녀의 월급을 준다 이런 느낌 때문이거든요. 앞서 뭐 연공서열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얘기들도 하셨지만 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제 인터뷰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또 담당 부처의 주도도 좋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 또 장년들의 목소리들이 좀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좀 주체로 해서 정책을 짜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디테일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컨설팅을 하고 또 그리고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런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임금 피크를 도입하려고 해도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틀리지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동종업종의 그런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모델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대표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저희가 기업의 동의를 구한 후에 사례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처럼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또 큰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서 지원금 실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 문제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또 필요한 일 있을 때 저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윤철민 사무관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면서 선물도 받아가시는 코너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매주 목요일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건물주인 가수 리쌍과 임차인 곱창가게 대표 사이에 분쟁이 아주 관심 있는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임차인이 예전 건물주와 계약서상에서 2년, 구두로 5년간 계약을 했지만 계약 후 1년 뒤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만료 기간 2년 내에 맞춰서
자리를 비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임차인 이의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 이 법에 따르면 임차 상인들은 5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되어 있지만 환산 보증금에 이 4억 원이 넘는 경우는 2년만 보장됩니다. 이곳 임차인 역시 5억 5,500만 원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북적이는 도심의 경우 환산 보증금이 대부분 4억을 넘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려고 만든 2001년에 제정된 이 법은 무엇일까요? 상가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 이것 법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요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출의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입니다. 내 연봉 평균에서 어느 정도 위치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이 조사됐습니다. 자,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을 놓고 금융권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금융노조에서 총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 편인 것 같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이 발표가 됐는데요.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원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3,28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거는 2014년 4,234만 원에 비해서 1.5% 높아진 건데요. 전체 근로자를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10번째 근로자의 연봉은 6,432만 원, 그리고 50번째 근로자의 연봉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의 연봉인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39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 11.6% 늘어난 겁니다. 주로 연구직, 고기술직 이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역대 연봉제가 좀 늘었고요. 반면에 연봉이 2천만 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 수는 535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로 2.1% 증가한 겁니다. 예, 2천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도 2.1% 증가하고 억대도 11.6%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인데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격차도 상당하죠? 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을 보니까 6,544만 원이었는데요. 소득상이 9.5%에 해당됐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363만 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2014년과 비교해보면 대기업 연봉은 4.2% 올랐는데 중소기업 연봉은 1.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더 커진 건데요.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만 보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차가 큰데 이 대기업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 이 파업을 일으킬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협력업체도 참 어려워졌다고요?
네, 오늘로써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오늘 오전 6시 50분 출근하는 1조 근무자 15,000여 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는 오늘은 정상 근무하지만 내일 4시간 파업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 모든 조합원이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파업을 지켜보던 현대기아자 협력사협회는 이날 현대차 모기업의 생산 중단이 부품 협력사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1, 2차 부품 협력사들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철회와 노사 대화를 통한 원활한 교섭 타결을 부탁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협력사 직원들은 근무 환경이나 임금 혹은 복지 면에서 현대차 임직원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데 이런 상황에서 원청업체가 파업을 하게 되면 협력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되고 또 직원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일손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월급 적은데 더 줄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심리적인 고통도 상당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전경련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금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네네. 원청업체가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하는 여러 하청기업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금융권도 사실 여러 가지 조정이 예고돼 있었는데 총파업 예고됐네요. 네, 금융권 지금 성과 연봉제 가이드라인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네. 같은 직급 내에서도 성과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연봉 차이를 두도록 하는 이 성과 연봉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노조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어제 조합원 9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지 이렇게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요. 95.7%가 찬성을 해서 결국 파업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노조는 오늘 오전에 서울 명동은행회관 1층에서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9월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사 관계를 무시하고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 연봉제 가이드라인을 폐기해라 이런 게 이제 금융노조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관치금융 철폐라든가 낙하산 인사 저지, 고용 안정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와 관치금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9월뿐 아니라 11월, 12월에도 총파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요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예, 이 논쟁이 좀 합리적인 해결의 대화로 나서는 장이 돼야 될 텐데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통신요금과 유료방송 요금 고지서 방식 바뀌네요 앞으로. 네, 한 달 휴대폰 사용료나 유료방송 요금제를 보면 이제 부가세를 뺀 서비스 이용 요금은 표시된 경우도 있고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 금액이 표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 두 가지 표시 방법을 병행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실제 지불 요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요금 표시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0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나 홍보 전단지 이런 곳에 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특히 가입자가 많은 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요금제 명칭 자체를 바꾸기로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밴드 데이터 36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한 달에 36,000원만 내도 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는 부가세를 뺀 요금이었거든요.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밴드 데이터 39.6 약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혼란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예, 부가세를 빼놓고 더 싼 것처럼 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 것 같다. 이건 어떤 얘기죠? 이 글로벌 재보험사인데요. 스위스리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국민 한 사람당 3,034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346만 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인구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 1위고요. 네. 국내 총생산 대비 보험료를 보면 세계 6위인데요. 2010년에는 2,332달러였는데 5년간 702달러, 약 8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아까 제가 세계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1위가 아니라 17위 졌습니다. 네네네. 인구당 보험료가 가장 높은 국가는 케이만 군도였는데요. 네. 무려 12,600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이상은 보험료를 지출한 겁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가 7,370달러로 2위였고요. 홍콩, 룩셈부르크, 핀란드 이런 순서였습니다. GDP 대비 보험료로는 우리나라가 11.42%였는데요. 이 전 세계 평균이 6.23%였으니까 이거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능력에 비해서 보험료를 좀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 국민 한 사람이 3,000달러, 한 34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 걱정할 일이 없으면 보험료를 좀 적게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부동산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전망을 내놨네요.
네, 하반기 전국 집값은 0.3% 그리고 전세값은 0.5%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상반기에 매매가는 0.1% 올랐고 전세가는 0.7% 상승했는데 매매가 상승 속도는 조금 빨라지고 전세값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본 겁니다. 네네. 이 매매 가격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와 또 주요 지역의 분양 호조로 인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좀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일부 지역은 하락세로 좀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반기에 주택매매 거래량도 상반기에 이어서 증가폭이 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상반기에는 37만 5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25% 줄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한 2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지 시장은 하반기에도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임대료는 약보합세 그리고 공시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전세값이 좀 진정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톱 중에 톱 어떤 뉴스 고르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을 들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으로 몰리고 또 취업 안 된다고 아우성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통계를 좀 참고해서 좀 해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 특히 제주도를 가거나 멀리 가시는 분들은 렌터카 이용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렌터카 사고 주로 여름 휴가철에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고 이용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하겠는데요. 특히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더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고 대안은 없는지 관련 내용을 조사한 한국소비자원 권재현 조사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 대여 관리 실태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름 휴가철에 유독 렌터카 사고가 많은 게 맞습니까? 예. 이번 조사에서 렌터카 사고 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7, 8월에 렌터카 관련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렌터카 특성상 소비자분들이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5년 작년 한 해 동안 렌터카 사고 건수는 6,233건이었고 전년 대비 10.5% 증가했고요. 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9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고 또 희생자 수도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휴가철엔 사실 일반 차량들도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사고가 많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렌터카 사고에 특별히 조금 주목해야 될 이유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렌터카 사고가 주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지역별로 사고 현황을 분석했을 때 렌터카 이용이 활발한 제주 지역에서 사고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았고요. 전체 차량의 사고 건수 대비 렌터카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제주 지역의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거를 분석했을 때 전체 차량의 경우는 이제 50대 분들의 사고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렌터카의 경우는 운전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의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전체 차량의 사고는 50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렌트카로만 놓고 봤을 때는 20대에서 많이 난다. 이런 부분들 좀 걱정되는데 역시 이것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렌터카에서 여름철 20, 30대 사고가 많은 이 사고의 원인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정확한 사고 원인별 통계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20대의 사고 비용이 높은 것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사람도 면허만 있으면은 쉽게 대여할 수 있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규 위반 사례별로 봤을 때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가 높았고요. 네.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높았던 것으로 봐서 휴가철 이제 유흥 분위기 속에 운전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고 원인을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자, 뭐 사고 사람이 운전하다가 나니까 관련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 참 저희가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휴가철의 유흥 분위기에서 운전을 하실 경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렌터카 이런 상황에서 안전이 철저해도 부족할 판에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연령별 계절별 특성도 있겠지만 차량 상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죠. 네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조사에서 이제 저희는 서울과 제주의 렌터카 영업소 30곳에 자동차 30대를 대여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중에 7대 차량, 23%에 해당하는 차량이 그 운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동등 미점등, 번호등 미점등, 바퀴 정렬 불량, 타이어 마모, 속도계 오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마모된 타이어의 경우는 주행 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제동등 같은 경우는 후행 차량에게 이제 본인의 차가 감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서 추돌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동등이 켜지지 않을 경우 뒷차는 속도 조절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요즘 사고를 보면 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2차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살짝 났는데 도로에 세워두고 있다가 난 2차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삼각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이 타이어가 살짝 부서지거나 했을 때 고칠 수 있는 리페어 키트도 없다. 이런 것들은 혹시 의무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예. 최근에는 이제 타이어가 주행 중 파손되었을 때 대체하는 보조 타이어가 리페어 키트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보조 타이어나 리페어 키트의 적재 사항은 현재로서는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 즉 이 비상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조사했던 차량 중에서 8대가 비상삼각대가 적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보면 정말 안전에는 소홀하고 이 휴가철에 렌터카 대여하시는 분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도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대여업체가 좀 챙겨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를테면 사고에 대한 대처라든지 뭐 이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겨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챙기고 있나요? 예, 그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보면 네. 그 차량 인도 시에 고객과 함께 자동차의 일상 점검을 하고 정비 불량이 발견되면 부품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하고는 있는데요. 네. 조사업체 대부분이 외관 손상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했고 브레이크나 와이퍼 등의 작동 여부 또한 앞서 말씀드린 타이어 마모와 같은 이제 자동차의 성능 기능상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사업체 30곳 중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딱 2곳뿐이었는데요. 네. 한 곳은 이제 안전운행 서약서를 읽고 서명하게 했고요. 다른 한 곳은 과속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주의를 환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전 자격 같은 경우는 모든 조사업체가 대여하면서 임차인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해서 네. 운전 자격은 확인을 했는데 면허의 정지나 취소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까지 확인할 권한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부분으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이 안전과 관련한 교육이라던가 이 차량과 관련해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운전 면허증 자체를 확인하는 건 있지만 이 관련된 문제점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 좀 해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부처의 건의에서 여러 가지들 바뀌는 부분들 저희도 이 시정사항을 지켜볼 텐데요. 소비자 스스로 좀 주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갔을 때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라면 좀 소비자 스스로 안전을 챙기거나 조심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예. 많은 소비자분들이 현재 대여할 때는 외관 손상에만 집중해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외관 손상 여부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본인이 사용하실 때 자동차 기본 기능과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렌터카 선택 시에는 가급적이면 운행해본 경험이 있는 익숙한 차를 선택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렌터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요인과 이용자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렌터카 사업자분들은 이제 휴가철 성수기인 만큼 자동차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분들은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리를 사전에 파악하고 또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행하시는 것이 렌터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흔히 차량 대여할 때 이 긁힌 곳 없는지 찌그러진 곳 없는지만 보는데요. 타이어 상태는 멀쩡한지 비상등, 브레이크 등은 잘 들어오는지 꼼꼼히 확인하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또 여러 가지 합리적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권재현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휴가철 자동차 안전 앞서 얘기해드렸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소중한 재산과 또 돈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안전도 중요합니다. 이 금융안전을 항상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네. 자, 보이스피싱이 안 건드리는 영역이 없을 만큼 진화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직구라고 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상품을 직접 사는 판매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상품권 직거래에서 보이스피싱 사례가 나와서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거래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물품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구매자가 아니고 판매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자, 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벽돌이 와서 당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내가 뭔가를 팔았는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자,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입니까? 이번 사례는 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선 사기범은 파밍 수법을 이용해서 제3자, 편의상 A씨로 칭하겠습니다. 네. A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고 A씨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네. 동시에 사기범은 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우수한 이용자, 편의상 B씨로 칭하겠습니다. 네. 이 B씨 아이디를 도용해서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들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기범은 파밍으로 탈취한 그 A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해서요. 네. A씨 계좌에 있는 돈을 상품권 판매자에게 송금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사기범은 그 이 사이트에서 도용한 아이디 이용자의 이름으로 송금을 한 거고요. 네. 상품권 판매자는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네. 사기범이 요청한 곳으로 상품권을 전송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했는데요. 이 파밍 피해자 A씨가 본인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금융회사에 신고해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정지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는요, 그 파밍 피해자인 A씨에게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 채권 소멸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예, 지금 언뜻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주 거래 실적이 우수한 B씨 아이디를 도용해서 상품권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미리 이 확인해둔 개인정보를 빼돌린 A씨를 통해서 돈을 넣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본인은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또 자기의 이름도 아니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정작 이 판매하시는 분은 지금 지급도 계좌도 정지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얘기인데 이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치밀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기범이 치밀하게 그 상품권 판매자의 의심을 획하기 위해서요. 그 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디만 도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권 판매자로서는
사기로 신고된 내역도 없고 거래 실적도 아주 우수한 아이디를 가진 이용자가 상품권을 사겠다며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상품권을 보낸 거죠. 예, 정말로 뭐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니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파밍 수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컴퓨터에 무언가를 남이 심어둔 것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정보를 빼가게 되는 건데 A 씨 그 앞서 말해서 이 개인 정보를 뺏긴 분인데요. 이분의 금융 거래 정보를 탈취했다면 사기범은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돈을 꿀꺽하는 게 더 쉬울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쓴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명쾌한 지적이신데요. 네. 이번 사례는 기존의 전형적인 파밍 수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파밍은 사기범이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정보를 탈취해서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그 돈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포 통장 근절 대책으로요. 사기범이 대포 통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시키고 네. 판매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융통시키는 신종 금융 사기로 진화한 것입니다. 즉 이 범죄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기 위한 복잡한 계획을 짜둔 거고요. 이 돈을 피해 입고 여러 가지 이 정보를 뺏긴 분들은 정말 선량한 피해자들인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요. 금융감독원에 지금 10여 건이 접수됐고요. 네. 해당 사이트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단기간 동안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자,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존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소위 꽃집 사례입니다. 꽃집 사례요? 예. 네. 이 사기범이 꽃집에 10만 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 꽃집으로 송금하게 한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꽃집에 가서 잘못 송금했으니까 90만 원을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90만 원을 찾아간 겁니다. 네. 이후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하니까 선량한 꽃집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사례는 이렇게 사기범의 계좌가 아닌 선의의 제3자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존의 꽃집 사례와 유사한데 네. 파밍까지 결합했다는 점에서 네. 신종 금융 사기로 진화한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자, 꽃집에서 10만 원 꽃다발 주문하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100만 원 붙인 다음에 자기가 90만 원 싹 찾아가는 이런 방법이 더 치밀해진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뭐 이만큼 저희가 예방하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다양해지고 진화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좀 예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없나요? 네. 이렇게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이런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는 파밍 피해자의 그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돼서 네.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더불어 이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는 건데요. 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이용자들께서는 인터넷 접속 시에 갑자기 이제 보안 강화를 하겠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네. 이는 이제 사기범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로 인해서 네. 나타나는 화면이니까 네. 절대로 거기에 응하면 안 되겠고요. 네네. 악성 코드가 이미 심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제거를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문의를 하셔서 네. 별도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네, 전화 118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해서 내 컴퓨터가 깨끗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과 이메일 등은요. 네.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다운로드 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좀 구매자가 급박하게 대량 구입을 원한다, 뭔가 의심스럽다 할 경우에는 네네.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를 통해서 그 거래 상대방 전화번호가 기존에 사기 피해로 신고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치밀할수록 정말 확인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여러분께 계속 드리고요. 또 금융감독원과 YTN 라디오가 이렇게 새로운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범죄자들이 더 이상 이 방법을 안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어떤 대응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 금융감독원은 이 본건이 발생한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요. 네. 그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고요.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본건 사례를 전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활발히 이용하는
그런 청년층이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요. 이런 피해 사례나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조심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좀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용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박성호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혹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7894님, 1911님께 시원한 생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수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